2번 문제도 간단한 문제인데요. 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그 필립스 커브에 대한 건 다음번에 정책 부분에서 또 한번 볼 기회가 있으니까. 거시경제 정책의 과제는 실업과 인플레이션의 관리다. 밑줄 146페이지 146번 문제 146번. (2010년도) 일반행정 문제입니다. 이 거시경제정책 과제는 실업과 인플레이션의 관리다. 밑줄. 그렇지만 알려진 바에 의하면 실업과 인플레이션의 상충관계로 인해서 경제정책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그런 실업과 인플레의 상충관계 그리고 총수요 총공급 곡선을 이용해서, 다시 말하면 필립스 커브 이거하고 총수요 총공급 곡선을 이용해서 다음 물음에 답해라. 첫 번째, 밑줄 긋시다. 인플레이션은 언제 어디서나 화폐적인 현상이다. 이런 밀턴 프리드만의 주장을 고전적인 이분성과 화폐의 중립성 개념을 그래프에 적절히 반영해서 설명해봐라. 확인하면 우리가 고전학파의 화폐 수량설은 이 다양한 형태로 물가 이론으로 또 화폐 수요 이론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가 해석이 되잖아요. 첫 번째 설문이래. 먼저 우리가 고전학파의 화폐 수량설 MV = PY, M = V분의 1 PY. 여기 화폐 공급이면 여기 화폐 수요죠. 이게 화폐 수요 이론으로 우리가 해석한다면 요 화폐 머니 서플라이, 화폐 공급이고 요걸 화폐 수요로 해석하면 화폐 수요 공급이 맞아떨어지는 시장의 균형일 텐데, 여기 화폐 수요가 뭐에 의해서 명목 국민소득의 일정한 비율로 화폐가 수요된다. 따라서 이 자율에 대해서 완전 비탄력적인 화폐 수요를 우리가 상정하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LM 곡선이 수직의 형태로 나온다. 화폐 수요 이론을 해석했을 때. 두 번째는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P로 정리하면 P = Y분의 Y 해도 되고 반대로 P분의 MB 이렇게 쓸 수 있겠죠. 화폐 유통 속도는 단기적으로 일정하고 통화량도 중앙은행의 외생적으로 결정하는 변수고, 따라서 우리가 이거를 수요 공급이 맞아떨어진 상태에서 균형 산출량이라고 이렇게 말한다면, 물가와 뭐의 총수요 간에 물가가 상승하면 총수요는 떨어지고 물가가 하락하면 총수요는 증가하는 이 직각쌍곡선의 형태의 총수요 곡선을 도출할 수 있다. 이 총수요의 움직임은 뭐 때문에 움직인다고? M이 움직이거나 V가 움직여야 총수요가 움직인다. 직각쌍곡선의 형태고.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그래프를 총수요 총공급 모형의 그래프를 그리면, 먼저 총수요 곡선은 PY 평면에 총수요 곡선은 직각쌍곡선의 형태니까 이런 형태로요. AD 곡선이 뭐에 따라서 움직인다? 통화량에 따라서 움직인다. 총수요 곡선은 이 화폐 수량서로부터 도출됩니다. 이 고전학파의 총수요 곡선은. 총공급 곡선은요, 이 총공급 곡선 Y 스타 잠재 산출량 수준에서 결정되는 이유죠. 요 Y 스타 수준에서 수직인 이유. 아까 말했죠? 고전학파는 어떤 상태라고? 고전학파는 세이의 법칙을 가정한다. 세이슬로. 또
P와 P expectation이 완전히 같다. 기대 물가와 실제 물가 같다. 잠재 산출량 수준에서 수직이다. Y 스타. 그래서 경제 전체의 기술 수준이 변하지 않거나 또 요소, 노동 자본 이게 변하지 않으면 이 요소 부존량이 변하지 않으면 요 산출량 변하지 않는다. AS가 수직이다. 그러면 총수요 총공급이 맞아떨어진 상태에서 시장은 P0의 물가와 Y스타의 산출량 수준이 결정이 됐을 텐데 통화가 팽창된다고 해보자. 이 통화 팽창이 요 통화가 팽창되는 것이 B가 일정한 값이고요. 요 B가 일정한 값이고 요 Y가 잠재 산출량, 완전거래 수준 산출량에서 일정하면 전부 다 어디로 간다? 물가로 간다. 이 인플레의 원인은 어디다? 화폐에 있다. 통화 팽창은 물가로 간다. 통화를 팽창시켜서 총수요가 늘었다고 해보자. 제로가 원으로. 이게 전부 다 물가 P1으로 물가로 간다. 따라서 요 뭐의 원인이 요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 화폐 부분에 있다. 요 화폐 부분에. 그래서 밀턴 프리드만의 주장을 간단하게 그래프로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습니다. 고전적인 이분성, 다시 말하면 실질 변수에는 전혀 이 화폐의 변화가 영향을 못 주는 게 지금 화폐의 중립성이고요. 얘는 어디서 결정돼? 얘는 경제 전체의 부존량이나 기술 수준이나 이런 거에서 결정되지 이 화폐에서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얘는 실질 변수는 실질 부문에서, 명목 변수는 뭐에서? 이 화폐 부문, 명목 변수는 명목 부문에서 이렇게 결정된다. 고전적인 이분성. 화폐의 변화가 산출량에 영향을 못 준다. 화폐 중립성. 두 번째, 원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할 경우, 여러분 유가 상승도 중요하지만 유가 하락도 여러분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유가 상승은 너무나 우리가 많이 해봐. 이 공급 측 충격인데 부정적인 공급 측 충격이잖아요. 유가 하락은 어때요? 긍정적인, 일단 유가 하락은 긍정적인 공급 측 충격이다. 그래서 AS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겠죠. 우하방 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AS만 우측 가는 게 아니라 유가가 하락하게 되면 AD도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이 유가 하락이 지금 현재 경기 침체의 상태에서 물가를 더 떨어뜨려 버리면 경기 침체 상황에서 소비 투자가 감소하면서 총수요가 감소하면서 AD도 좌측 가버린다 이것입니다. 이동 폭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뭐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일단 유가 상승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할 경우 몇 줄? 정책 담당자들은 보통 재정정책이나 금융정책을 이용해서 총공급 충격을 상쇄시키는 노력을 한다. 이와 같은 총공급의 이동에 대해서 총수요 관리 정책이 물가와 산출량에 미치는 효과. 두 번째는 유가 상승은 첫 번째, 유가가 상승하면 여러분 우리가 출발을 좀 해주면 어떤 식으로 출발해주면 좋냐면 생산함수를 하나 상정을 해. 생산함수를. 요 생산함수가 어떻게 생기냐? 펑션 생산함수가 노동과 자본과 중간 투입제에 의해서 결정되는 생산함수다. 그런데 요 M은 뭐냐? 중간재인데요. 중간재. 원자재 뭐 이런 것들인데 유가는 이 원유는 여기에 속한다 이것입니다. 원유. 따라서 유가가 상승하게 되면 원유 투입 규모가 생산 과정에서 투입 규모가 감소한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관심사는 노동시장의 노동 생산성이 어떻게 변할 거냐. 노동에 결합되는 중간재가 작아지면 노동 생산성이 떨어진다 이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쓸 수 있어요? 물론 이 노동과 자본과 중간재는 서로 결합해서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생산 과정에 투입이 됩니다. 대체 관계가 있지 않고 보완 관계이고 중간재 투입 규모가 늘었을 때요. 노동 생산성 MPL 이 노동 생산성은 어떻게 돼? 중간재 투입 규모가 늘면 노동 생산성도 늘고 얘가 줄면 노동 생산성도 줄고 항상 이렇게 생겼습니다.
따라서 이 원유가 상승은 노동 생산성을 떨어뜨린다. 그 결과 노동 생산성의 하락이 노동 수요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키고 고용을 줄이고, 물론 노동시장이 지금 안 해도요, 산출량을 줄인다. 첫 번째고, 그래서 이런 형태로 AS가 있고 이런 형태로 AD가 있다고 할 때 AD와 AS가 맞아떨어진 상태에서 최초의 균형이고, 산출량을 줄인 게 공급 충격이 이렇게 공급 충격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 AS가 좌측으로 가고 제로가 원으로, 이런 점이 이제 B점이 되고, 물가가 상승하면서 산출량은 주는 인플레이션, 스태그네이션. 그래서 스태그네이션, 경기 침체하에서 인플레이션이 물가 상승 현상이 나타나는 이런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나고, 이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해서 이제 먼저 여기 써줄 것은 뭐냐면,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한다는 거 먼저 써주고요. 스태그플레이션. 두 번째는 이게 대해서 이제 정책 처방을 쓰기 전에 정책 처방을,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뭐가 적용된다? 틴버겐의 정리라는 게 적용이 된다. 틴버겐의 정리. 틴버겐스 룰. 요 틴버겐의 법칙이라는 것은 정책 목표의 수와 정책 수단의 수가 일치해야 된다. 정책 목표가 N개라면 독자적인 의미의 정책 수단도 N개가 필요하다. 이게 틴버겐의 정리고요. 지금 목표는 뭐예요? 경기 침체도 회복해야 되고, 다시 말하면 실업의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요 인플레의 문제도 해결해야 된다. 목표가 두 개인데 쓸 수 있는 것은 요 총수요 관리 정책밖에 없다. 하나의 수단밖에 없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틴버겐의 원칙상 반드시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이런 상황에 빠지는 것을 정책 딜레마에 빠졌다고 말하고, 정책 위반자가 할 일은 뭐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 경제 상황을 잘 면밀히 검토해서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만약에 실업이 심각한 상황이다. 그러면 총수요를 어떻게 해서? 확장적으로 써서, 총수요를 확장적으로 써서 실업 문제를 해결하고요. 그러면 물가가 더 상승해버린다. 이런 C점. 물가가 더 상승해버리는 부작용, 사이드 이펙트가 나타나고. 이 물가 상승은 의도한 게 아니야. 만약에 물가가 심각한 수준이에요. 그러면 총수요를 긴축적으로 써서요. 물가를 잡을 수 있겠죠. D점. 그렇지만 경기는 더 심각해져 버리죠. 실업의 문제는 더 심각해져 버리죠. 그래서 어떤 정책을 쓰느냐에 따라서 하나의 정책은 포기하게, 정책 목표는 포기하게 되는데, 한국 경제 상황이라면 1%의 저물가가 수개월 동안 지금 지속이 되고 있고, 지금 물가가 마이너스 성장을 할 거다. 이렇게 예측도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일본의 장기 침체의 초입에 도달했다. 한국 경제가. 이렇게 평가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이 저물가가 심각하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물가는 별로 우려될 상황이 전혀 아니야. 물가를 올리면 되지. 경기 실업의 문제가 지금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실업의 문제가. 따라서 총수요를 어떻게 써야 된다. 지금 한국 경제라면 총수요를 확장적으로 써서 물가 상승을 도모하고, 또 모두요 경기 실업의 문제도 해결하고, 이렇게 정책을 써야 되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초이나믹스라고 하는 그 최경환 경제부총리 이 정책이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평가도 있던데요. 지금 일본의 아베노믹스의 뒤를 따라가고 있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요. 일본의 정부 정책에 대해서 지금 한국이 답습을 하고 있다.
근데 일본 경제 정부 정책은 정확하게 목표치를 두고 있습니다. 시장에 주기적으로 이게 통계치를 발표를 하면서 목표치를 두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라고 지금 논문에 나오고 있던데 보니까 하여튼 지금 전 세계적인 경기 불황 상태에서 한국 경제도 계속해서 내수 진작 정책, 유동성 팽창 정책을 지금 쓰고 있고 요게 물가를 자극할 거다 그런 우려는 전혀 안 해도 지금은 되는 상황이고 경기 침체가 지금 심각한 상황이다. KDI가 며칠 전에 한국의 경제 성장 전망치를 상반기 전망치를 3%로 내놨대요. 보니까 3.5%에서 0.5%포인트 낮춘 것입니다. KDI는 경제 성장률을 민간 삼성경제연구소나 이런 연구소들보다 훨씬 더 높게 잡아요. 정부 국책연구소잖아요. 높게 잡아. 그런데도 3%로 지금 낮췄고요. 이것도 뭔 단서를 또 뒀냐면 정부가 지금 걷고자 하는 세수가 제대로 거쳤을 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세수를 걷어서 이걸 정부가 제대로 썼을 때 이 말이죠. 썼을 때. 그렇지 않으면 이 세수 조세 정책이 제대로 효과가 없다고 한다면 2%대로 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계속해서 지금 전망치가 낮아지고 있어요. 하여튼 현재는 지금 KDI 같은 경우는 3%를 전망하고 있다. 3번 합리적 기대 모형은 물가 상승에 대한 경제 안정화 정책일지라도 밑줄. 합리적 기대다 밑줄 긋고. 합리적 기대 모형이라는 건 뭐예요? 합리적 기대 모형은 합리적 기대를 도입한 모형이죠. 세고전학파든 세케인지든 그것만 가지고 세고전학파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죠. 그런데 그 물가 상승에 대한 경제 안정화 정책일지라도 금융당국이 정책을 시행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걸 해석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가 상승에 대한, 인플레에 대한 경제 안정화는 뭐예요? 고용 안정화, 경기 안정화예요. 필립스 곡선이 뭐죠? 물가와 고용 간에, 물가와 실업 간에 역외상충 관계잖아. 그래서 필립스 곡선으로 기본적인 분석을 해야 되고요. 금융당국이 정책을 쓴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통화정책을 가지고는 물가 상승을 희생하더라도 뭘 줄이는 건 불가능하다? 실업을 줄이는 건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바람직하지 않다. 합리적 기대 이론의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제시해봐라. 뭘 쓰라는 거예요? 자연실업률 가설을 쓰라는 것입니다. 자연실업률 가설 이렇게 쓰라고 했었으면 그냥 다 썼겠죠. 그런데 이렇게 해석을 해놓으면 또 못 쓰는 사람들이. 이 자연실업률 가설 의의를 정확하게 쓰고요. 자연실업이 뭐예요? 자연실업 경제의 장기균형 실업이다. 두 번째, 직업탐색 모형에서는 뭐 어떤 실업을 자연실업이라고 그래요? 취업자 가운데 일자리를 잃는 사람의 비율과 실직자 가운데 새로 일자리를 얻는 사람, 찾는 사람의 비율, 이게 맞아떨어진 상태, 이게 자연실업률이다. 두 번째, 총수요 관리 정책을 통해서는 영향을 줄 수 없는 실업률이다. 자연실업의 유형이 두 가지인데 마찰적, 구조적 요인에 따른 실업, 이거를 자연실업이라고 말한다. 그 자연실업률로 총수요 관리 정책을 통해서 자연실업률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이 자연실업률 가설이다. 파이 U 평면에 중간쯤에 자연실업률을 표시하고 U, Natural Rate of Unemployment, 자연실업률. 필립스 커브가 단기 필립스가 이런 형태로 우하향하는 단기 필립스가 있다. Short Run 필립스 커브, SPC.
처음에 요 점에서 경제가 균형이라고 한다면 최초의 균형 상태 이 점이라면 이때 인플레이율을 파이 제로라고 했을 때 기대는 어디 있다고요? 여기에 파이 제로에 잡혀 있다. 파이 제로에. 물론 기대가 부과된, 기대가 첨가된 필립스 곡선을 우리가 도입해야 되니까 출발은 뭐예요? 파이와 파이 익스펙테이션 마이너스 H, U 마이너스 UNR, 요 자연 실업률. 물론 굳이 쓰자면 뭐 공급 측의 충격 뭐 이런 식으로도 해도 될 것이고 중요한 것은 실업과 자연 실업률이 만약에 실제 실업과 자연 실업이 일치한다면 여기죠 지금 일치한다면 실제 물가와 기대 물가가 일치하지 여기서 파이 제로 그래서 요 점에서는 파이 제로 익스펙테이션인데 요 곡선상에서는 전부 다 파이 제로 익스펙테이션이죠. 이런 상태로 합리적 기대를 하고요. 기대가 합리적이다. 금융당국이 정책을 쓴다. 금융당국이 정책을 써. 그러면 예상치 못한 정책을 쓴다. 참 뭐 합리적 기대를 한다 하더라도 단기에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통화정책을 썼다. 예측지 못한 상황에서. 그러면 기대가 잡혀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실제 물가는 올라가는데 파이 1으로 기대 물가는 잡혀있으니까 단기의 B점으로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업을 줄일 수 있다. 그럼 바람직하죠. 그런데 합리적 기대를 하기 때문에 요 실제 물가가 상승한 걸 알아차리는 즉시 기대 물가가 올라가면서 필립스 커브가 이렇게 SPC1으로 파이 1 익스펙테이션으로 상방 가고 이런 점이 C점으로 가면서 자연 실업으로 돌아온다. 합리적 기대를 하면 단기에는 예측지 못한 상황에서는 요 실업을 낮추는 게 가능하다. 그렇지만 장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요 합리적 기대에서는 체계적인 예측 오차가 없다. 시스테매틱 포캐스트 에러가 없다. 예측 오차의 평균치는 제로고 1회적으로만 시스테매틱 에러가 있다. 1회적으로만 포캐스트 에러가 있다. 한 번에 예측 오차만 있지 지속적인 예측 오차는 없다. 또는 예측 오차는 즉시 수정된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고 장기에는 기대 물가와 실제 물가가 절대 달라질 수가 없다. 실업률이 자연 실업률에서 결정이 될 거다. 만약에 여기까지 써주세요. 이 예측치 못한 충격을 지속적으로 가하게 되면 단기에서조차 이렇게 갔다가 돌아오는 게 아니라 단기에서조차 이렇게 실질 변수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실질 변수에 영향을 줄 수가 없다. 갔다 돌아오는 게 아니라 그냥 올라가 버린다. 이게 예측치 못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썼을 때 인플레이션의 가속화 현상을 가져올 것이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